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치거나 도박을 해서 돈을 날리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잘못한 사람이 누가 되든 가족 전체가 같이 타격을 받는 상황은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경제위기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경제 문제를 일으킨 핵심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전체가 같이 받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과거 IMF 외환위기 때만 봐도 과도한 외채를 가진 기업과 은행들이 위기에 불을 붙였지만 결국 잘못 없는 기업과 개인들까지 그 피해를 같이 봐야 했었죠. 항상 경제위기에는 부채 문제랑 금리 인상은 세트로 나오는 특징이 있고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가 됐든 여파는 같이 맞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동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IMF 사태 때 기업 부채가 문제가 돼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부채 문제를 일으킨 기업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인 국민 모두가 IMF 충격을 고스란히 다 맞아야 했었죠. 실제로 IMF 이후로 경제 성장률도 점점 줄어들게 됐고 이때부터 저성장의 기로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장들도 이때부터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질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만 더욱 늘어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IMF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삶은 심각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1년 새에 실업자만 30%가 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대우, 한보, 기아, 혜태 등의 네노라는 재벌 대기업들도 대출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고요. 16개에 이르는 시중은행들까지도 문을 닫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중에서는 당시에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흑자로 부도나는 사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 1년 만에 유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은행들까지도 문을 닫으면서 길거리에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쳐나는 사회가 펼쳐지게 된 건데요.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2017년도에 나온 KDI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7.4%가 지난 IMF 사태를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 경제위기로 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받은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업 부채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충격은 각 개별 가정들이 더 크게 받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크게 작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절 학생이긴 했었지만 당시에 집이 힘들었던 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에 이런 IMF 같은 다시 우리 사회를 뒤흔들 만한 그런 경제위기 가능성이 머리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 고용은 없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물 경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동안에 정부가 엄청나게 푼 돈들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부채 폭증 문제로만 이어지게 되면서 일각에서 경제위기 가능성을 많이 우려하게 된 건데요. 무엇보다 그동안에 풀린 돈들이 생산적인 쪽으로 투자가 돼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같은 그런 자산 시장으로만 몰리면서 비생산적인 투자나 낭비적인 소비 행태로만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현재 위험 수위에 도달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 1년 새에만 가계부채가 154조가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빚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유는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가게들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면서 생활자금 대출도 늘어나게 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 또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현상도 보이다 보니까 영끌이나 B2 같은 그런 대출 수요가 폭증하게 돼서 이렇게 전반적인 가계빚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솔직히 말해서 가계부채 급증하고 규모도 엄청난 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이제 좀 둔감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이 익숙해진 문제다 보니까 부채 규모만으로는 더 이상 위기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부채 규모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의 경제가 초저금리에 기반한 그런 경제 구조였다면 이제부터는 다가올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그런 단계라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 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용을 더 들으시면 우리가 처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에서 대략 4명 중에 1명 이상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대출자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빚을 낸 4명 중에 1명 이상은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소득의 40%를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40%가 아니고요. 40%를 초과한 수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소득의 50%가 됐든 60%든 어쨌든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돈을 빚을 갚는 데 돈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영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위험군 대출자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고위험군 대출자들이 빌린 돈이 전체 가계대출금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6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 대출 금액 중에서 62%에 달하는 규모가 이 고위험군 대출자가 빌린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 그렇죠. 그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규모도 문제가 맞고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가 맞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계대출의 질이 정말 나쁘다는 게 여기서 더욱 심각하게 볼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고위험 대출자 중에서 애초에 빚을 갚을 생각이 없거나 중도에 갚는 거 포기하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든 어쨌든. 사실 실제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1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들 가계부채 중에서 대략 70% 상당은 시중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변동해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올해 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올해 내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요. 지금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 보면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나온 OECD 발표를 봐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 도화선이 돼서 지금의 자산 거품도 동시에 꺼지게 만드는 그런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0. 몇 %에서 뭐 1% 이런 식으로 인상된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가 단 0. 몇 %만 올라도 비율로 보면 기존에 내던 이자가 몇십 %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리금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빌린 사람들이 영끌인데요. 그런데 이 대출 규모는 초저금리 현재금리 기준이죠. 금리가 조금만 올라버리면 바로 상환 불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금리 1%를 정말 우습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고로 지금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가계가 받을 이자 상환 금액이 12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가계 소비 12조가 지금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금융권에서는 이번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 그만큼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 수위에 도달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빠른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꺼내게 됐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내에 한국은행이 조기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경착륙하게 돼서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즉각 부실화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한번 터지게 되면 정말 수습하기 힘든 문제라 전혀 통제하기도 어렵고 경제 시스템 전체에 전이될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빚을 갚는다는 부채 상환 능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나 기업에 비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 부채에 비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 전체에 미칠 그 파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 부채나 기업 부채에 비해 지금까지 말한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문제는 어떻게든 수습은 되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수습 자체가 불가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했었죠. 국민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부채 문제가 터지면 필연적으로 대출 문턱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전하게 대출을 활용하던 기업과 개인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또 터지죠. 결코 이 문제가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